누군가에게 고민을 어렵사리 털어놓았을 때 야, 난 더 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대화의 자리는 더 이상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더 힘든지 겨루는 경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SNS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있는데요. SNS를 보다 보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글들이 있어요. 오늘 전해드릴 책이 바로 SNS에서 자존감, 동기부여,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글로 풀었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가님의 글입니다. 권민창 작가님의 에세이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스튜디오 오드리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린다. 친한 동생과 사당역 근처에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치즈 찜닭이 인기 메뉴인지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치즈 찜닭을 먹고 있었지만 둘 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에 기본 찜닭을 시켰어요. 주문하면서 사장님이 치즈 안 먹고?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찜닭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나온 찜닭은 기본 찜닭이 아니라 치즈 찜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본 찜닭 시켰는데. 그러자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치즈 찜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희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찜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혼잣말하듯 아닌데, 분명 치즈 찜닭 시켰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도 딱히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치즈 찜닭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주문을 재차 확인했으면서도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먹을게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치즈찜닭을 많이 시키더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별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기본 찜닭을 더 선호할 뿐이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라서 치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말을 하니 사소한 문제가 괜한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런데 이미 요리가 된 상황이라 기본 찜닭 가격만 받을 테니 치즈 찜닭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가게 치즈 찜닭이 진짜 잘 나가요. 치즈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적당한 보상책을 내놓으며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면 서로 웃으며 끝날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하러 나가자 안에 계시던 다른 분이 나와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같았어요. 아이고, 주문 잘못 들어갔는데 군말 없이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죄송한 의미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기본 찜닭 가격으로 받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약간 깨름칙했던 저와 동생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치즈면 어떻고 기본이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찜닭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처를 보여줬던 사장님과 사모님에 대해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 실수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있고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손을 상대방도 분명 마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훨씬 더 소중한 인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꿈에도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 얼마 전 친한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에게는 터울이 제법 나는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형은 여동생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까? 절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해도 고집이 너무 세네. 저는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은 왜 동생이 스튜어디스가 되는 걸 말리는 거예요? 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땐 키도 너무 작고 너도 알다시피 스튜어디스들은 다 키 크잖아.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 높아서 내 동생은 안 될 거야. 주변에 스튜어디스 준비하다가 떨어진 지인이 있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몇 번 떨어지더니 지금은 괜히 준비했다며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스튜어디스가 되지 못했을 때 느낄 상실감 때문이죠. 형은 결국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리는 거네요. 너무 걱정돼. 너나 나나 살아봐서 알다시피 이놈의 사회가 녹록지 않으니까 내 동생만은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저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의 마음 이해해요. 저도 형 같은 가족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대견해요. 어린 나이에 뭔가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게. 우리 나이 때에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을 거는 건 어떨까요? 무한정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단념시키는 방법은 둘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원비를 지원해주되 동생에게 학원에 다니는 동안 주중 계획표를 짜라고 해서 매일 그걸 지키게끔 해도 좋고, 학원비를 반반 부담한 뒤 동생이 집안일을 하거나 성적이 오를 때 비용을 조금씩 더 지원해주는 방식을 고려해봐도 좋을 듯해요. 아마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라도 학원비를 내고 싶어 한다면 정말 간절하기 때문일 거예요. 먼저 형이 걱정하는 부분을 동생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서 동생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기로 약속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 꿈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인데요. 조건 없이 지원해주면 나중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빠의 압력으로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설령 나중에 다른 직업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오빠를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오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하늘을 날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선택권을 본인에게 주고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듯해요. 그러자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너의 조언은 내 동생뿐만 아니라 회사 후배들에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형이 동생을 이렇게나 아끼니 동생은 분명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어려운 길을 가려 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내 경험에 의거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그게 왜 하고 싶은지 그걸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그 후에 대화하며 접점을 찾고 그 선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준다면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분명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울 거예요.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사이가 좋고 오랜만에 본 터라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겹살을 4인분 먹고 양념갈비를 또 4인분 시킨 후에 삼겹살이 더 맛있어 삼겹살을 추가로 주문하자 사장님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삼겹살을 먹을 만큼 시키고 나중에 갈비를 시키지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희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아마도 삼겹살을 굽는 판과 양념갈비를 굽는 판이 달라 그걸 바꿔주기가 번거로우셨나 봅니다. 당황한 제가 네 하고 반문하자 사장님은 아니 삼겹살을 먹을 만큼 먹고 갈비를 시키면 됐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어떻게 이 사장님한테 따끔히 쏘아붙여야 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는 건 당연하고 면박까지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A라는 형이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이 사장님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갑자기 사장님이 아니 기분 안 좋은 일 없는데 라고 대답하며 허둥지둥 불판을 갈아주더니 나중엔 서비스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질문을 받으니 자기 객관화가 되었나 봐요. 제가 그 사장님을 면박 준다고 한들 제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려 했던 저에게 그 형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의 신뢰를 보여줬어요. 무작정 화를 참는 것은 분명 우리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화를 분출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현명함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불행 배틀을 하자고 고민을 털어놓은 게 아닌데,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가 아닌 날선 충고나 짐작하기 어려운 눈빛에 마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을 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위로한답시고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더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상대방은 너무 힘든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털어놓았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은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는 고민 상담을 잘해줘요. 다 겪어본 일들이라 공감이 잘 돼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을 때 공감하고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평소에 저와 똑같이 말해버리자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민이 해결된 게 아니라 봉인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에 고민 상담을 잘한다고 거들먹거리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난 더해. 누군가에게 고민을 어렵사리 털어놓았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대화의 자리는 더 이상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더 힘든지 겨루는 경연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찾아 끼워 맞추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엔 한계가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저 잠시 귀를 빌려주는 편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뭄이 든 누군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보슬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걱정도 축복이 돼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결혼을 한 친구는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을 해 벌써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말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인 그 친구에게는 걱정을 빙자해 힘 빠지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혼전 임신이구나, 힘들겠다, 걱정 많겠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그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일찍 경험하신 분이네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친구니까 이 정도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 함부로 말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근심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으니 육아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항상 염려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자신과 아내를 반반씩 닮은 어여쁜 아이가 올바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겠더라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예쁜 단어를 그럴듯하게 조합해 기계처럼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청소한 뒤 그 자리를 좋은 사람들과 밝은 생각들로 채워야겠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말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보단 잘 간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사과한 거야?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홍대 입구역 근처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 하나라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입구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왔고 협소한 통로 때문에 그분과 저의 어깨가 의도치 않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지나쳐 식당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깨를 부딪힌 후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짢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먼저 부딪혀 놓고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지? 심지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화장실을 다녀와서 친구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딪혀 놓고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있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사과받으려고 습관적으로 먼저 사과한 거야?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화가 나는 건 네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물론 화가 날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급한 일이 있어서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과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보답을 바란다는 자체가 이미 너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네가 진짜 미안해서 사과를 했든 반사적으로 사과를 했든 그 사람도 너처럼 똑같이 정중할 거라 기대하면 너만 지치지 않을까? 부딪혔구나. 저 사람 아프겠다. 그래서 사과했다면 너는 네 마음을 자연스레 표현한 거니 거기서 끝이지 뭐. 친구의 말을 듣고 저의 언행을 되돌아보니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고 습관적으로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 하는데 라며 상대방에게 특정한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따금 상대가 제 예상과 어긋나는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못마땅해지기도 했습니다. 고맙다. 생각해보니 내가 사과를 받기 위해 먼저 사과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대답 없이 사라진 상대방이 불편했던 거고. 네 말을 들으니 조금 편해졌어. 앞으로는 상대방의 반응을 계산하기보다 그 순간 내가 느낀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게.
그게 나를 위해서도 맞는 일 같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언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에게서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진심에 기반을 두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네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이 없는 이유. 최근에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A라는 친구가 다른 동창 B와 C에게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서 이제는 여유도 생기고 성공도 했으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A와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B와 C를 아끼는 마음에 오지랖을 좀 부렸어요. 혹시 너희를 악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해 성공했다고 말하면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항상 경계심을 잃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C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민창아. 어제 A를 만났는데 농담으로 민창이가 웃으면서 너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다 웃고 넘겼는데 A는 네 말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더니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네 번호를 가르쳐 달라더라. 내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진짜 별거 아닌 듯이 웃으면서 지나갔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나도 골치 아프네. 미안하다. C와의 전화를 끊으며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자주 보던 사이도 아니고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성공에 가까워지면 동창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고 어느 날 뜬금없이 연락한 이유도 그렇게나마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하지도 않고 자신이 연락한 적도 없는 친구가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기꾼 취급을 했으니 당연히 기분이 상했겠죠. 제 기준에서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A에게는 충분히 상처받은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제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A의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기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코 널 시기하거나 네가 못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새 치어로 가벼이 너의 세월을 넘겨짚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상처 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별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 뭐 그런 것 가지고 난리야.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거고 A와의 감정의 골이 더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준을 내려놓자 A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연락하지도 않은 친구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걸
다른 친구의 입을 통해 들어서 화나고 속상한 마음이요. A와의 통화를 끝내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벼운 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지, 깃털 같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감정을 짓누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나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자존심으로 상대방과 싸워왔던 견고한 성벽 같은 친분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면 그 성벽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 취소의 올바른 이해. 예전에 급한 일이 생겨 친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 친구에게 일이 있어서 내일 못 볼 것 같아 미안 이라고 메시지만 달랑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니 그날 제가 했던 실수를 얘기해 주더군요. 민창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너는 그 방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너와의 약속 때문에 시간을 비워놓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통보보다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야. 내가 내일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미뤄야 하는데 괜찮을까? 내 시간만큼 네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잘 아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랜만에 널 볼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네. 혹시 괜찮다면 다음에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갈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 친구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저를 위해 바쁜 시간을 비워두고 만남을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실망감을 보상해 줄지 저도 최선을 다해 대안을 내놓고 사과했어야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틀리다고 판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적 사실로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해준 친구 덕분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고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은 나에게 당연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다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약속을 취소하는 사소한 메시지 하나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배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지는 마법의 말. 길을 걷거나 책을 보거나 참신한 문장을 만나면 기록으로 남기는 편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발견한 문장들입니다. 1. 아파트 앞 단지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면 일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붙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땡땡은 각성하라 같은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문구를 생각할 텐데요.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이 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투쟁에 투쟁으로 맞서기보다 싸워야 하는 대상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2. 서점에서 책을 읽다 배가 아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의뢰 그렇듯 문에 경고문 비슷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같은 뻔한 문구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휴지는 삶을 마치는 날 휴지통에 들어가 눕는 꿈을 꾼대요. 휴지의 꿈을 이뤄주세요. 갑자기 휴지의 삶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휴지의 꿈을 좌절시켰는가 하는 생각에 죄책감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강압적이고 뻔한 워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상을 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친한 친구가 요즘 진짜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누구나 그런 거야, 좀만 참아 라고 대답하기보다 4년 전에 제주도에서 네가 술 진탕 마시고 난리쳤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나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넌 나한테 항상 자랑스럽고 소중한 친구다. 내성 발톱 때문에 힘들단 얘기만 아니면 다 들어줄게.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 라는 구체적인 대답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말하고 그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